이제 뒷바퀴로 왔어요. 앞바퀴 쪽은 물론 이제 하체로 가서 제가 더 얘기를 하겠지만 탱탱한 느낌을 주고 뭐 그 너클암도 알루미늄을 사용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가 탱탱한 느낌이 위로 들어오는 거를 최대한 막으려고 했고 뭐 했는데 운전을 해보면 풍부하고 고급지다는 느낌보다는 굉장히 탱탱하고 팽팽한 그런 어떤 그 노면을 잡고 가는 느낌이 팽팽한 느낌이 드는데 거기에 일조를 하는 게 앞바퀴는 댐퍼의 전체 길이도 되게 짧아요. 다른 차들에 비해서. 보통 이런 중량급이나 고성능 차들이 풍부한 쇼바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댐퍼의 길이도 굉장히 길게 쓰는데 얘는 앞바퀴의 댐퍼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은데 뒷바퀴는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물론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었으나 굉장히 두껍잖아요. 굉장히 두꺼운 댐퍼를 앞바퀴에 비해서는 굉장히 긴 거를 써요. 그랬다는 건 뒷바퀴의 승차감이 앞바퀴랑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에어스프링의 공기주머니의 크기를 보세요. 거의 무슨 뭐 드럼통, 무슨 뭐 이거 고추장 항아리통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에어스프링의 전체 최적 용량이라든가 그리고 요 댐퍼의 두께를 봤을 때 이 차의 뒷바퀴 서스펜션의 지오메트리라든가 또는 조종성과 안정성의 캐퍼시티를 위해서 얼마만큼 얘네가 뒷바퀴를 신경 썼느냐를 볼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이 암은 현재 어마어마한 암이 들어가 있는데 알루미늄이에요. 안 붙죠. 자, 너클암도 알루미늄이에요. 스틸은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얘네는 안 붙죠. 안 붙어요. 여기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붙질 않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할대 링크. 스테빌라이저를 잡아주는 링크도 플라스틱 계열을 써서 인장 강도에 있어서 플라스틱이 스틸을 썼을 때보다 뭔가 이렇게 틀어짐을 먹어주거든요. 강성을 확보하면서 요새는 요 FRP 이 복합 합성 수지를 굉장히 방대하게 제조사들이 개발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는 이 복합 합성 수지가 서스펜션의 일부 또는 이런 거의 일부에도 아마 들어갈 거예요. 현재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굉장히 뒷바퀴 쪽의 승차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요. 그도 그럴 것이 뒷바퀴는 알루미늄의 빈도가 없어요. 다 스틸이란 말이에요. 온통 다 스틸이고 댐퍼를 타고 상단으로 올라가는 마지막을 위해서 여기 브라켓만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나머지는 다 스틸이에요. 나머지가 다 스틸이다 보니까 얘네는 이 암을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너클암도 알루미늄 합금을 쓴 거예요. 이 두 개에서 최대한 진동과 승차감을 진동을 잡아주고 승차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큰 에어스프링하고 굉장히 두꺼운 거의 뭐 이거 RPG로 써도 될 만한 두꺼운 댐퍼를 넣어서 뒷바퀴의 조종성, 안전성에 관련된 캐퍼시티와 승차감에 관련된 것들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차를 타면 X5나 또는 GV80이나 GLE 이런 애들하고 느낌이 좀 달라요. 주행 특성이 되게 다르고 예전에 제가 좀 약간 심하게 깠던 제규어의 F타입이라든가 또는 제규어의 일반 세단들 내가 스포츠성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대신에 소재공학으로 알루미늄을 떡칠했기 때문에 부드러움은 있다. 그런 거랑 비슷하게 인테그럴 링크 방식의 서스펜션을 써요. 자, 사람들이 인테그럴은 뭐야? W25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W25 같은 넓적다리의 되퇴부에 서스펜션 암을 로우 암으로 놓고 위쪽에 두 개의 암으로 정확하게 얘랑 같이 위에서 잡아주면 그러면 이제 W25이 돼요. 근데 W25이 되려면 이쪽에서부터 굉장히 큰 암이 이쪽으로 와서 잡아줘야 되는데 보통의 자동차 회사들이 일반적으로 슈퍼카가 아닌 이상은 위쪽에서 넓게 두 개의 암이 와서 위에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멀티링크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밑에는 튼튼하게 잡지만 위에를 단단하게 못 잡는 이유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실내 공간이라든가 트렁크 공간을 빼기 위해서 요 안을 넓게 쓰려면 요 밑에 서브 프레임에 관련된 요 부위가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나오지 않는 공간에서 멀티링크를 적용을 해서 최대한 없는 공간에서
뒷바퀴를 잡아주고 있는 너클함을 다각도로 잡아주고 세게 잡아주기 위해서 멀티링크를 쓰는 건데 W15를 쓰면 덧없이 좋은데 W15를 쓰려면 공간이 필요하고 W15는 승차감이 좋지 않아요. 너무나 움직임의 범위가 한정적이고 스포츠성, 캠버각을 유지하려는 특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스포츠성에는 이도 말할 수 없이 좋지만 승차감과 다양성에는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W15보다 스포츠성에서는 살짝 부족한 멀티링크가 요새 대세가 된 거죠. 근데 이 차는 멀티링크를 쓰지 않은 이유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에어스프링을 넣으려고 얘네가 처음부터 계획을 했으면 에어스프링을 넣으려면 멀티링크를 잡을 수 있는 암이 나갈 수 있는 구조가 없어요. 앞쪽으로만 나가서 레터럴 링크라든가 로우암이라든가 업암이라든가 토 링크링을 잡아서는 뒤쪽에서 잡아줄 수 있는 암을 설계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테그럴 서스펜션의 특징이 뭐냐면 아래 밑바닥은 넓게 쓸 수 있으나 위쪽을 뭘 할 수 없을 때 인테그럴 링크를 써요. 이 인테그럴 링크의 서스펜션의 특징은 움직임은 W15과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차가 움직일 때 굉장히 스포티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W15는 승차감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적용해서 안 좋은 승차감을 잡아주려고 하고 위쪽에 일반 W15는 두 개가 잡기 때문에 위쪽의 움직임의 범위가 딱 묶여서 움직이는데 얘는 위쪽의 암이 이거 하나예요. 하나만 잡기 때문에 얘가 토우 변화가 덜해요. 토우 변화.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일 때 멀티링크처럼 다각도를 줘요. 그러면은 W15처럼 생겨서 W15 같은 능력도 있으면서 멀티링크처럼 다각도로 움직이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W15만큼은 못하면서 멀티링크만큼의 다각도가 안 나와요. 그들처럼 되는 거 아니한데 반대로 역으로 생각하면 그들을 흉내냈을 뿐 그들이 될 수는 없는 거죠. W15도 아니면서 멀티링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타보면 제규어 F타입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일본 차들 중에 이 인테그럴 링크를 썼던 차들이 몇 개 있었어요. 걔네들이 보면 스포츠성이 있는 것 같으나 스포츠는 아니고 승차감이 좋은 것 같은데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얘는 승차감 부분에서의 핸디를 극복하기 위해서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죠. 이렇게 큰 넓적다리 되탭으로 알루미늄 합금을 쓰게 되면 너클함을 이렇게 크게 너클함도 되게 커요. 그리고 이 인테그럴 링크가 요 부위가 되게 독특하게 돼 있어요. 요 암. 얘하고 얘가 이렇게 별도로 돼 있고 얘가 위로 이렇게 링크가 올라가는 이유는 눌렸을 때 노사장이 말하는 우회전을 세게 꺾으면 얘가 눌리잖아요. 차가 왼쪽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면 얘를 눌리면 얘가 요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얘가 바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캠버가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멀티링크처럼 차가 들렸을 때 뒤가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뒤가 들리거나 급출발을 해서 뒤가 눌렸을 때는 토 링크가 없기 때문에 얘를 토로 조절해주는 이 토 링크를 통해서 바퀴가 눌렸을 때 토 아웃, 얘는 지금 아웃 캠버, 마이너스 캠버로는 벌어지는데 토 아웃으로의 전용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스포츠성이 있는 듯 하나 완벽하게 뒷바퀴가 앞바퀴를 밀어주면서 가려면 얘가 눌렸을 때 토 아웃이 전용이 되면서 정확하게 노면으로부터 쫙 밀고 나가면서 앞바퀴를 밀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 인테그럴 링크가 장점으로 보자면 장점인데 단점으로 보자면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다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나쁘다고 하기에도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규어 리뷰를 할 때는 이거를 좀 깠거든요. 좀 깠는데 그때는 제가 좀 차를 방대하게 모를 때고 지금은 방대하게 하니까 지금은 까기보다는 그냥 중간이다 정도만 말하는 게, 왜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거든. 왜냐면 한정된 공간에서의 최대, 얘는 지금 멀티링크를 잡을 수가 없잖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최대한의 능력치를 뽑아낸 게 아니냐. 근데 어쨌든 멀티링크나 W15보다는 좋을 수가 없다라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뭐 여기에 뭐 이렇게 지지대가 좀 밖으로 빠져나가고 서브 프레임의 지지대 아주 좋죠. 아주 좋고 에어스프링이기 때문에 각 바퀴마다 요 센서, 차고 조절 센서가 다 달려 있어요.
다 달려있고, 이게 뭐, 서브 프레임의 지지는 훌륭하네요. 훌륭하고요. 자, 나머지는 그럼 밑에 브레이크. 뒷바퀴 브레이크 디스크도 되게 커요. 되게 크다는 건 뒤쪽에도 무게 배분이 꽤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디스크는 앞하고는 달리 앞쪽은 얘는 스틸을 쓰고 얘는 알루미늄을 썼지만 얘는 앞바퀴는 조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가 질량에 유난히 민감했던 거고 얘는 그게 아니니까 다 스틸이에요. 다 스틸이고 마찬가지로 벤틸레이션에 굉장히 두꺼운 티로 뒷브레이크도 굉장히 우직하게 잘 돼 있고 뒷브레이크 원피로 딱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후드를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밑에 와서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은 엔진이 현재 여기 있죠. 앞바퀴의 축에 엔진의 거의 앞부분이 와 있어요. 보통 포드나 GM이 옛날부터 스몰 블럭이라 그래가지고 배기량은 크지만 실질적으로 엔진은 그렇게 크게 쓰지 않아요. 미국 애들은. 왜냐면 RPM을 높게 쓰지 않기 때문에 열 관리에서 좀 자유로움이 있어서 엔진 블록을 크게 안 쓰는데 이 신형 V6, 뭐 이게 신형은 아니지만 최첨단의 요새 기술들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엔진 블록이 그렇게 크지 않는데 앞바퀴의 축에 거의 뒤에 엔진이 있죠. 무게 배분에서 되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엔진이 되게 작아요. 엔진이 요만해요. 굉장히 작죠. V6 3000cc인데. 그리고 여기에는 미션의 토크 컨버터가 들어가는 자리죠. 미션의 토크 컨버터로부터 미션도 전체적으로 길이가 되게 짧아요. 얘가 현재 10단 미션이거든요. 미션도 되게 작죠. 자, 엔진과 미션이 작은 이점이 있고 굉장히 뒤에 있죠. 무게중심에 좋아요. 근데 서브 프레임이 보통 차들이 요쯤에서 여기에 체결되잖아요. 여기에 체결되는데 얘는 훨씬 뒤로 뺀 거예요. 쭉 뒤로 빼갖고 남들보다 한 15cm 이상을 뒤로 빼서 여기다 서브 프레임에 하드 포인트, 뒤쪽으로 가는 하드 포인트를 여기다 체결했다는 거는 차체의 더 안쪽서부터 잡았으니까 얘를 굉장히 크게 방열을 하겠다는 거죠. 굉장히 크게 방열을 했고요. 여기에 있는 하드 포인트는 얘는 하드 포인트가 아니고 엔진을 잡아주는 엔진 마운트에 그 볼팅이 돼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엔진에 진동이 생길까봐 어마어마한 알루미늄 소재로 이렇게 해놨고, 자, 여기로 가서 여기에 이제 하드 포인트가 있죠. 여기쯤에 하드 포인트가 있는데 여기로 올라가는 하드 포인트가 알루미늄의 프레임에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쪽에 하드 포인트 하나, 둘, 세 개가 정확하게 넓이가 비슷해요. 그랬다는 건 이 서브 프레임이 굉장히 좀 튼튼하게 생겼잖아요. 딱 각을 져가지고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굉장히 튼튼하게 이 사다리꼴 모양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다른 차들보다 이게 얇은 듯 하나 굉장히 넓게 쫙 눌러가지고 쫙 넓게 해가지고 이렇게 중간에 이 보강을 넣어가지고 서브 프레임을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딱 보고 좀 싸구려 같은데, 근데 딱 보면 싸구려 같은데 굉장히 잘 잡아놨어요. 그리고 범용성이 좋아요. 여기를 변화시키면 요 메인 골격을 가지고 아마 요게 익스플로러나 다른 차에 다 들어갈 거예요. 요거를 가지고 얘가 이제 움직이는 거죠. 얘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전체의 엔진이라든가 이 파워 스티어링이 달리는 것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범용성을 두고 서브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되게 잘 만들어 놨죠.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앞바퀴로 여기서 동력이 오잖아요. 얘가 처음에 5대5로 분배를 가다가 필요할 때 이제 구동 배분이 나눠지는데, 구동이 와서 여기 트랜스퍼 케이스가, 여기가 이제 디퍼렌셜 케이스가 들어가는데, 여기서 분배된 거를 엔진 밑에 관통을 시켜서 여기에도 별도의 브라켓처럼 생긴 걸 만든 다음에 좌우에 드라이브 샤프트를 똑같이 만들고 가운데 여기 끝단에다가 무게추를 달아가지고 앞바퀴 쪽에 저항이 생기는 거를 양쪽을 똑같이 맞춰줘서 주행을 할 때 운전자가 앞바퀴에서 올라오는 불쾌감을 없애주는 거, 이거 되게 잘했어요. 얘는 운전해보면 앞바퀴에서 생기는 진동이나 불쾌한 느낌이 핸들을 타고 잘 안 올라옵니다. 이 밸런스를 되게 잘 맞춰놨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이제 서스펜션. 요거는 그냥 어마어마한데, 사실 요렇게 스티어링 암을 요렇게 싹 꺾었거든요. 원래는 요걸 잘 안 꺾어요. 요걸 일자로 뽑는데 얘를 싹 꺾어가지고 여기다가 킹핀 각을 딱 준 거예요. 캐스터가 가고.
보통은 텐션 스트럿하고 스티어링 암의 요 두 개의 각도를 이렇게 똑같이 안 주거든요. 약간 다르게 얘를 조금 더 수직으로 세우는데 얘는 얘랑 각도를 똑같이 틀었어요. 똑같이 이쪽으로 틀고 캐스터를 똑같이 준 다음에 얘를 이렇게 틀어갖고 얘는 갈 때는 수직으로 갔으나 저 끝에 꽂히는 부분을 딱 틀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독특해요. 요거는 BMW나 랜드로버가 쓰는 방식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형상은 BMW X5나 랜드로버 디스커버리나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들어가는 걸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걔네는 이 너클함이 알루미늄이잖아요. 얘는 너클함을 스틸로 쓰고 얘를 알루미늄 합금을 쓰고 스틸에 스틸을 쓰고 에어매트.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제 처음 탔을 때 느꼈던 게 맞아요. 뭐지? 독일 차도 아니고 미국 차도 아니고 국산 차도 아니고 영국 차도 아니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줘요. 하체에서. 나는 그래서 야, 내가 지금까지 타면서 이렇게 독특한 느낌을 주는 차를 왜 나는 모르지? 왜 얘는 그렇게 아주 비싼 슈퍼카도 아니고 그렇게 특별한 뭐 롤스로이스 캘리논이나 뭐 그런 차도 아닌데 왜 이런 독특한 느낌을 주지가 요 형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얘의 각도도 약간 이상하고 이거를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쐈을 때 과연 이게 어마어마한 성능을 줄 것이냐? 저는 아니라는 데 5만 원을 걸게요. 이거는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갖고 얘가 스포츠성이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준다. 이미 독일 차는 이렇게 만들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편견이나 선입견이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 어제 느꼈던 그 느낌은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색적인 승차감은 좋았으나 이런 형상이 과연 운동성에도 영향을 줄까?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각도로 인해서 분명히 스티어링 느낌에서 코너를 들어갈 때나 특히나 뒷바퀴의 인테그랄 링크가 과연 이 차를 독일 차처럼 또는 카이엔처럼 영민하게 움직일 것이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에 5만 원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누구한테 거냐? 민성이한테 걸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가 하체 편집할 거니까. 아무튼 그런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엔진은 제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얘네가 쓰는 엔진이 약간 맞지 않는 세팅인데 엔진은 작은데 희한하게 엔진이 거칠게 움직일 때가 많아요. 아마도 고마력을 세팅하면서 엔진이 부드러움이 없는 것 같은데 엔진의 마운트의 설계를 봤을 때 현진아 여기 좀 봐볼래? 요 마운트의 설계가 여러분 요 위에 마운트가 있고 다시 여기에 꽂히는 부분인데 요것도 일반 차들하고 좀 많이 달라요. 원래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평평한 곳에다 이렇게 안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죠. 빈대떡처럼 납작하게 돼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부드럽지만 간혹 엔진의 움직임에 뭔가 이상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탔던 차들하고 좀 달라요. 주는 느낌이 많이 달리는데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미션. 얘가 이제 이 차의 전체적인 어떤 차의 전체 평가에서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있는데 일단 현재는 요거 스티어링을 돌려주는 이 파워 스티어링 모터도 약간 좀 독특하게 생겼어요. 이 뒤에 모듈이 좀 이상하고 모터의 크기가 좀 작죠. 다른 차들보다. 모터가 좀 크고 그래야 스티어링을 움직일 때도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모터가 생각보다 작고 원래는 얘가 승차감을 더 좋게 해주고 얘가 스틸이면 요 타이로드도 알루미늄 합금을 써야 되는데 요 타이로드도 현재 스틸이에요. 자, 그래서 얘가 원래 알루미늄을 써야 되는데 얘까지 스틸을 쓴 게 좀 희한해요. 얘를 스틸을 쓰고 이 스티어링의 모터가 생각보다 되게 작네요. 요것도 약간 좀 신기한 부분인데 자, 요거는 뭐 제가 평가를 지금 할 수는 없으니까 하고요. 여기 와서 이 미션인데 여러분들 현재 이 몬스터 라이트에서 협찬된 밝은 빛으로 여러분들이 환하게 하체를 보고 계십니다. 미션이 열이 많이 받는지 엄청나게 큰 열교환기가 달려 있어요. 이쪽으로 냉각수가 들어오고 이쪽에 보면 오일이 안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쪽에 보면 이쪽으로 안으로 오일이 들어가는데 미션 오일을 큰 열교환기를 통해서 오일을 냉각하는데 자, 미션의 밸브 바디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미션이 움직임에 있어서 미션의 회로판이라고도 하죠. 이 밸브 바디의 전체 크기가 다른 미션들보다 작은데 이 미션이 10단 미션이에요.
변속을 10단까지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지금 토크 컨버터가 있으니까 여기에 지금 유성기어 세트가 적어도 10단을 뽑아낸다면 유성기어 세트가 제1 유성기어, 제2 유성기어, 제3 유성기어에 마지막 종감속 유성기어까지를 달아놔야 10단을 잘 뽑을 수가 있을 텐데, 얘가 지금 다른 회사들보다 미션의 길이가 한 15cm 이상 짧거든요. 보통은 이 ZF 8단이나 뭐 다른 회사들 미션을 보면 여기까지 와요, 미션이. 그리고 8단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는 다른 회사들보다 15cm 이상이 짧은데 이게 10단이에요, 10단. 그러면 유성기어가 내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세 개 들어가고 종감속 유성기어가 아마 없을 건데, 세 개나 뭐 3개 반이는 4개를 넣었다 쳐. 근데 지금 유성기어가 되게 작은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 차를 타면 저 아닌 누구나 차를 아주 모르는 초보가 아닌 이상은 이 차의 미션이 변속 느낌이 좋지 않고, 악셀을 밟았다 날 때 할 때마다 락업 클러치가 쓸데없이 클러치를 잡아준다거나 울컥거림이거나 변속이 바뀌는 느낌이 부드럽게 띵띵띵띵띵 올라갈 때는 문제가 없는데, 1, 2, 3단의 기어비도 되게 작아요. 기어비가 되게 좁게 설치가 돼 있어서, 설정이 돼 있어서 RPM을 굉장히 높게 띄워요. 악셀레이터를 아주 살살 밟지 않는 이상 세게 안 밟고 일반적으로만 밟아도 RPM을 2000 이상 띄워버려요. 보통 이런 차들이 400마력이 넘으면 기본적인 토크가 있기 때문에 가솔린이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행에서 1700, 800rpm에서 변속을 때려야 되는데, 얘는 아주 악셀을 살살 밟지 않고 일반적으로 밟으면 RPM을 2000 이상을 띄워버려요. 그렇다는 건 뭐냐? 1, 2, 3, 4단의 기어비가 되게 촘촘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이 미션이, 포드가 이 미션을 개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10단 미션이 저는 사실 잘 개발된 미션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미션은 아마 대대적인 개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사륜으로 나가는 동력계통의 트랜스퍼 케이스는 어차피 얘네가 만드는 게 아니고 공급을 받는 거라, 사륜으로 나가는 트랜스퍼 케이스에는 큰 문제는 없어요. 단지 1, 2, 3, 4단과 미션의 내구성 또는 미션의 부드러움이나 미션이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미션의 순발력, 프로그래밍,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해 보이고, 밸브 바디와 솔레노이드 밸브 뭐 이런 것들이, 저는 이 미션은 이런 중량급의 차에 별로 어울릴 것 같지가 않아요. 저가형 차인 한 3만불, 4만불짜리 차에는 이 미션이 한 250마력이나 얘네들하고는 궁합이 잘 맞을지 몰라도, 이 400마력이 넘고 중량이 2.3톤이 넘는 이 차하고는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에요. 내가 이 차를 타면서 한 운행한 지 20분 만에 바로 욕이 나왔던 게 미션이에요. 왜 이런 비싼 차에 이런 미션을 넣어놨을까? 차라리 단수가 적더라도, 예전에 포드가 미션이 그렇게 원래 미국 차들이 미션이 영민하지 않아요. 빠릇빠릇 안 하고 해. 대륙에서 부드럽게 타는 게 미국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에, 원래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트윈 클러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사실 그네 나라 땅에는 그게 필요가 없거든. 빠릿빠릿하게 하는 움직이는 미션이 부드럽고 내구성이 좋으면 돼요. 근데 저는 이 미션이 내구성도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미션은 포드나 링컨 쪽에서는 빨리 개선이 돼야 될 가장 문제점이 있는 미션으로 보이고요. 자, 중간에 미션을 잡아주는 브라켓도 알루미늄. 얘네 알루미늄의 사용 빈도가 되게 높아요. 그리고 제조회사에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도포, 페인팅 같은 걸 한 게 차주가 한 게 아니야. 왜냐면 차를 제가 받았잖아요. 그리고 영업사원분께 제가 물어봤는데, 하체 뭐 따로 안 했다고 한 거 보면 이걸 미국 애들이 제조사에서 뿌린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소재가 별로 좋은 게 아니라서 그걸 숨기기 위해서 뿌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열 소재라든가 방음 소재. 방음 소재는 사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내로 엔진이나 이 앞쪽에 소리가 잘 안 들어와서 방음 소재도 잘 돼요. 근데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눈에는 보이진 않는데 방음 소재는 잘 돼 있고, 단열 소재는 잘 해놨어요. 저 안에도 보면 단열 소재는 꽤 생각보다 되게 잘 됐어요. 이 틈틈이까지 예로부터 생기는 열들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 단열 소재 잘 돼 있고,
단열 소재 안에 방음 소재가 같이 돼 있네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요 단열판 안에 부직포가 같이 돼 있어요. 단열 소재랑 방음 소재를, 그래서 방음 소재가 안 보였구나. 저렇게 해놓으면 소재 값이 되게 비싼데 단열과 방음이 되게 잘 돼요. 그럼 되게 잘 돼 있고요. 자, 그리고 중간 부분에서 여러분 보면, 이거는 뭐 현대자동차랑 똑같이 만들었네. 이거는 이렇게 잡으면 원래 안 되는데 이렇게 되게 싼 마이로 용접으로 이렇게 하려는 정신은 아주 안 좋은 정신이죠. 그리고 두 개가 와서 일로 합쳐지고, 플랩이 엔드 머플러에 플랩이 따로 없는데, 엔드 머플러에 플랩이 없는데 중간에도 플랩이 없다. 그랬다고 하면 얘네가 배합을 맞추기 위해서는 두 개를 일로 만나서 여기서 범록 현상을 줘서 여기서 자동으로 배합을 맞춰야 되는 건데, 야, 얘네 되게 독특하네. 400마력이 넘는 가솔린 엔진을 배합 조절을 따로 안 하고 그냥 빼버린다.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래서 아마도 낮은 RPM에서 두톤 토크가 안 나오는 게 엔진의 흡기 쪽에 관련된 리스폰스에서도 그런 게 있는데, 배기 라인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냥 해놓으면 낮은 RPM에서 허당을 치게 되죠. 그러니까 얘가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미션이 1, 2, 3단, 4단이 미션이 촘촘하게 돼 있어서 RPM이 높게 뜬다고 한 것처럼 두톤 토크를 낮은 RPM에서 잡지를 못하니까 RPM이 높게 뜨는 것 같아요. 배기 라인하고 흡기 쪽을 높은 토크를 내기 위한 별도의 공학 설계가 안 돼 있네요. 굉장히 독특해요. 400마력짜리 터보 가솔린 엔진에 흡기와 배기를 밀접하게 조절을 안 한다는 게 굉장히 무식하면서도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네. 보통은 이렇게 세팅을 안 하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차대는 이게 지금 메인 골격인데 이 옆에도 우직하게 돼 있는 게, 차대 하나는 진짜 미국 애들 특히 링컨이 뼈다구가 튼튼하기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뼈다구는 굉장히 여기를 이렇게 골격을 두껍게 줘가지고 굉장히 뼈다구 설계를 잘 해놨어요. 여기도 이렇게 굉장히 두껍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굵은 골격, 4x4 같은, 우리 건설 현장에 있는 빔 같은 중요 골격을 두 개, 가운데 쪽에 두 개, 이쪽에 두 개 해가지고 네 개로 해서 골격이 되게 튼튼하게 잘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드라이브 샤프트 쭉 나가서 여기까지 와서, 이야, 뒷바퀴 쪽에 제규어 랜드로버를 제규어를 많이 뒤는 따라했네요. 제규어를. 여기를 이 통째로 이 큰 거를 알루미늄 합금으로 했다라는 건 주행 중 발생되는 이쪽에서 생기는 주행 저항, 이 디퍼런셜 케이스 안에서 이 기어들이 움직이면서 생기는 저항과 잔진동을 상쇄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요거 알루미늄 맞죠? 다 알루미늄. 다 알루미늄. 야, 다 알루미늄을 해놨고, 알루미늄을 한 이유가 이 뒤에 리어 서브 프레임이 다 스틸이잖아요, 지금. 이게 다 스틸이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다 스틸이니까 어쩔 수 없이 뒷바퀴 쪽에서 생기는 잔진동을 서스펜션, 이 대퇴부, 이 넓적다리를 알루미늄하고 얘를 알루미늄을 써서 여기서 잔진동을 잡으려고 노력을 한 거죠. 자, 보시면 여러분 아까 옆에서는 안 보였지만 이 인테그랄 링크의 이 서스펜션은 이쪽에 잡히는 부분, 요 피봇의 위치에 여기가 약간 좀 기하학적으로 돼 있죠. 이렇게 일반적으로 WC4님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나가는데 이쪽에서 앞쪽으로 오고, 이쪽하고 이쪽을 잡히는 걸 대각선으로 이렇게 꺾어서 잡는단 말이에요. 꺾어서 잡는 이유가 바퀴가 위아래로 움직일 때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뒤로 이렇게. 그러니까 움직임의 범위를 최대한 입체적인 움직임을 주려고 노력을 한 거죠. 눌릴 때 뒤로 가게끔. 내가 탁 해서 눌릴 때 최대한 바퀴가 뒤로 가면서 앞바퀴와 뒷바퀴의 움직임의 범위를 더 멀어지게? 그럼 눌리는 쪽이니까 내가 코너를 좌회전으로 세게 꺾었어. 세게 꺾는데 이쪽이 눌리잖아요. 눌리는 쪽에 앞바퀴와 뒷바퀴를 앞뒤로 찢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눌리는 바퀴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더 멀면 멀수록 방열이 잘 되니까 접지에서 더 유리해지죠. 이쪽 바퀴는 마찬가지로 들리는 건데, 들리는 상황에서는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운동신경이 민첩해지는 거죠. 이렇게 처절한 각도를 했으나 사실 이게
진짜로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 바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아니에요. 정말 미세한 그 값인데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했으나 멀티링크보다는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생긴 거를 봤을 때는 굉장히 있어 보이죠. 엄청 있어 보이잖아요. 알루미늄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여기 레터럴 링크 밑에 로우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일링 링크로 봐도 돼요. 이 전체 너클암을 끌고 가주는 건데 얘는 절대적으로 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웬만해서 알루미늄을 못 쓰는데 스틸이죠. 스틸로 돼 있고 얘가 여기에 스틸에 묶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기는 잔진동 많이 오니까 여기를 알루미늄으로 길게 뽑아 갖고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가 이렇게 길고 얘가 움직이면 올라가면서 얘를 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눌리는 쪽이 바깥으로 밑에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특징을 갖고 있는 거죠. 얘가 만약에 위에 암이 하나 더 있잖아요. 이쪽에. 그러면 천하무적 서스펜션이 돼요. 근데 이 인테그랄 링크의 최대 단점은 위쪽에 암을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전체적으로 뒷바퀴 쪽에 이 디퍼런셜 케이스가 어마어마한 알루미늄을 쓰고 얘가 어마어마한 알루미늄에 너클함이 들어가 있고 두꺼운 댐퍼에 가변 댐퍼에 어마어마하게 큰 꿀단지 같은 저 항아리 단지가 저 에어스프링 저 챔버라고 해야 되죠. 뭐라 그래. 에어스프링 전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최적 용량이 크니까 승차감은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게 잘 빠졌고요. 뒤쪽에 굉장히 미국차답지 않게 정리정돈이 엄청 잘 돼 있어요. 이런 데도 보면 옛날 미국 차들은 이렇게 안 돼 있는데 정리정돈 되게 잘 돼 있고 리어 서브 프레임의 방열 위치도 여러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넓고요. 고저차 별로 안 나죠. 높이차 별로 안 나고 브라켓 설치돼 갖고 이쪽에 두 개 딱 박아버려서 굉장히 튼튼하게 잡아놨고 링컨은 정말 뼈대 설계는 잘하는 것 같아요. 미국차 같지 않게. 이게 아마 포드 익스플로러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신세대 3세대 SUV의 마지막 플랫폼인데 플랫폼은 되게 좋네요. 되게 좋고 미국차답지 않아요. 그동안 제가 봤던 물론 캐딜락 CTS나 CT6도 그러니까 GM에서도 캐딜락은 굉장히 잘 만든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포드에서도 링컨은 이렇게 소재 공학을 아끼지 않고 잘 썼는데 다 진짜 괜찮은데 이거 사실 인테그랄 링크 일반인이 탔을 때는 노사장처럼 이렇게 민감하게 체크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저는 워낙 많은 차를 바꿔서 타기 때문에 아는 거고 살짝 잘난 척 한 거죠. 근데 아무튼 다 괜찮은데 V6 3000cc 400마력이 넘는 엔진이 세밀하게 세팅이 안 돼 있고 미션이 이상해요. 이런 것들은 아마도 실주행에서 낱낱이 까발려지지 않을까. 차주분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민성아 음악 멋있게 깔아. 어렵습니다. 고생했다.